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증시에서 좀 약간 들뜬 모습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혹시 잊어버린 거 없나,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거 없나,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NH투자증권 김용환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연구원님 리포트만 딱 보는 순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1994년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파산 때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셨어요. 94년 오렌지 카운티 파산이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렌지 카운티 파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하나의 카운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군 정도 되는 곳이 파산을 한 경우였는데요. 이번에 SVB 파산이 나오고 나서 지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비슷하게 이 파산 이후에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게 그 시점이었기 때문인데, 이렇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자체는 미국 장기채를 너무 많이 사뒀던 기금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손실을 보면서 파산을 했던 경우였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지방 정부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방 정부들도 그런 손실이 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금리 상승 때문에 그동안 발행했던 채권들이 너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SVB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채 투자했고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평가 손실이 났고 파산한 것, 이런 것이 사실 오렌지 카운티와 SVB 듣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루비니 교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기라는 거는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지만은 종종 가군을 맞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찜찜함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은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95년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은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 지방 정부들이 부족해진 재정 지출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 큰 규모의 지방 정부가 파산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지방 정부들의 채권도 투자자들이 안 사주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거죠.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중소형 은행들이 그렇다고 손실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수면 밑으로는 가라앉아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중소형 은행들한테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또 중소형 은행들이 뭐 자기들의 대출을 그러면은 다시 유동화해서 팔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걸 잘 안 사주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들은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취약한 연결고리에서 자금 경색이 생기고, 이 자금 경색 때문에 돈을 빼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비슷한 SVB 같은 일들이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5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멈추더라도 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자, 지금 이제 부실은행의 재등장 가능성, 이걸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은행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으니까 뭐 한 군데를 찍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뭐 최근 3월달에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 은행들 중에 10% 정도 규모는 SVB보다 더 큰 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10%에 해당하는 어떤 은행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을 빼려는 움직임들이 커지면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미국 주요 지역은행들 하여튼 웬만하면 규모가 되는 거 한 200~300개 된다. 근데 한 20~30개는 이런 잠재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뭐 그 연구에 따르면은 한 반 정도의 사람 투자자들이, 그 예금자들이 자금을 빼려고 하는 경우에 파산에 직면할 수 있는 은행 수는 한 18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반 정도 자금이 빠져나가면 멀쩡한 은행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중소형 은행 외에도 이제 SVB 그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 스타트업 쪽에서 그 신용 경색이 일어날 확률, 그쪽에 자금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1분기에 그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받은 규모에 대해서 뭐 370억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하면은 한 50% 이상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예, 그림이 금리가 나오네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해주는 것들에 예, 대해서 건수는 망설이고 있다는 46% 줄었고 금액으로는 55%나 줄었네요. 예.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약한 고리들에 대한 이제 점검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것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뇌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의 그 적정 가격이란 건 결국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인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요구 수익률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을 맞추려면은 매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지금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측정을 하는 지수들은 보통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수들은 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9% 정도 지금 집값이 하락했다 이렇게 예.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금리 레벨을 감안해서 이제 적정 평가, 가치 평가를 해서 판단하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그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 같은데요. 네, 지금 두 가지 지수를 써놨는데요. 뭐 RCA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그 예. 지수를 산정하는 거고요. 그 기준은 9%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금리에 따라서 적정 가치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 뭐 그린스트리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 있고요. 2008년의 경우에도 하락의 속도나 낙폭이 조금 더 먼저 진행됐었던 게 이제 그런 평가 지수라는 걸 감안하면은 예. 이 얘기는 향후에 실거래가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 얘기인즉슨 뭐 모기지의 파생 상품 이런 것들도 이 영향권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 그래프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준이 어떻게 얼마나 정책 대응 여력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이미 그 연내 금리 인하까지 기정사실화해놓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연준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물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 잡지 못할 때까지는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의 재미있는 얘기가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따지면요, 5월 FOMC에서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리고 그걸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다가 올해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줄 거다. 예. 이게 시장의 기대고요. 근데 이 시장 기대가 사실은 뭐랑 같냐면은 94년도 오렌지 카운티 파산 이후에 연준의 대응이랑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연준이 6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세 번 정도 낮춰주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시장은 이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단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빨리 정책 대응을 나서버리면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를 다시 올려버리고 자산 가격이 또 오버슈팅을 하는 그렇죠.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일단은 최대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실제로 정책 여력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는 물가가 중요할 테니까 향후에 앞으로도 물가 경로는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 실제로 그 물가에 대해서도 뭐 물가가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이면 시장이 환호하고 오히려 경기가 양호하다고 하면서 물가가 잘 안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시장이 또 실망하고 예. 이런 패턴이 여전히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물가가 지금 뭐 과거처럼 2%대로 돌아간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 어젯밤에 발표된 3월 FOMC 의사록 얘기로는 연준은 2024년, 2025년 정도 거쳐서 2% 정도로 내려갈 거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꽤 많은 상황이고요. 참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3% 정도에서 안착만 잘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물가 목표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조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까지도 못 내려가고 여전히 4, 5% 정도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낮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낮은 가격에 딱 붙어서 잘 안 움직이는 이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앞서 이제 김영환 연구원 그 94년도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올 들어서는 이 한전채가 문제예요. 한전이 적자가 워낙 큰 적자가 나니까 조 단위로 계속 한전채를 발행하고 그것이 시중 자금의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한전 자체는 사실 공기업이고 뭐 정부에서 사실상 신용을 보증해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또 레고랜드 같은 일이 예. 또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 한전채로 자금이 너무 쏠린 것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못안에 너무 큰 고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취약한 연결고리에서 신용 경색이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랑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금리를 낮춰주지 못하는 거는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커져 있는 상황 때문에 네. 어떻게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니 미국의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한국의 자금 시장도 연동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돈이라는 물줄기가 그 논에 고루고루 공급돼야지 메마른 논도 다 이제 물이 차고 할 텐데 한전이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그 취약한 부분에서는 이 자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1에고랜드 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다만 당장 그렇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그래서 사실 레고랜드 이후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네. 해준 거니까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일단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항상 유동성 공급을 통한 상황 해결은 단기 처방으로서는 확실하지만은 이 장기 처방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유동성으로 댐지를 하고 금리는 높게 가져가면서 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중인데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의 매크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은 미국도 한국도 그런 상황이 또 재발될 수 있다. 이런 네. 걱정입니다. 사실 매크로 분석을 하면서는 우리가 과거 경험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여파가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여파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금리를 연준이 강하게 올리고 나서 어딘가에서 위기가 정말로 커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됐던 적이 있느냐라는 예. 건데요. 예. 사실 이제 발생하지 않는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가 약간의 희망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을 실제로 한 군데 지방 정부가 물론 크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여러 지방 정부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걱정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연준이 잘 스무딩을 시켜준 거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해주면서였어요. 그러면서는 이 사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잘 막았고 예. 또다시 중기적으로도 금리 인하의 여력이 생겨준다면은 잘 막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매크로 환경에 대한 주목도가 높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100%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들 그 3월 달에 있었던 이벤트를 잊고 계신데 예. 완전히 마음 녹일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문제는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로 이제 앞으로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의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양극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약 연결고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싸웠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럼 반면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현금이 많고 정말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으로 따지면은 중소형 은행과 대형 은행들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IT 분야라고 따지면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랑 빅테크 기업, 현금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 간의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얼마나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현금 흐름도 지금 잘 창출되고 있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 제일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는 은행, 자동차, 뭐 IT 가전 이런 쪽들이 지금 네, 상대가 그렇군요. 양호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아주 핫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2차 전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차 전지가 선호됐던 이유를 생각하면은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도 좋으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돈을 이미 벌고 있고 그리고 증설을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될 게 명확한 분야였기 때문인데 항상 이런 선택지가 제한될 때는 그쪽으로의 쏠림이 좀 과도해지는 경향들이 항상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화장품이 뜨거웠던 시절, 예. 제약 바이오가 뜨거웠던 시절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 이후에 그 분야들의 주가는 전고점을 못 넘은 상황이 길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조금 지금의 과열은 조금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거꾸로 보면 뭐가 되냐면은 대안이 생기면 다른 분야로 자금이 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번 주 들어서 400일 만에 디램 현물가가 반등을 하고 이런 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대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장에서는 항상 오버슈팅에 대한 거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복원력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